계급도 없는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있어. 당장 일어나. 이런 잡것들 때문에 건물이 더러워지잖아. 신임 사단장이 어깨로 거칠게 밀쳐낸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상관인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과연 이 무모한 장군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국경 너머에서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8군단 군단장인 서민경 중장은 육군 내에서 강철 사령관으로 불렸다. 군인 생활 28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철저한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지휘 철학은 분명했다. 병사들의 안전은 곧 전투력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지휘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른 새벽 서 군단장은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제15사단 사령부로 향했다. 며칠 전 군단장 직통 메일에 도착한 익명의 제보 때문이었다. 사단 예하 최전방 부대 생활관의 보일러가 고장났음에도 신임 사단장 취임 행사 준비 때문에 수리를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 군단장은 이런 제보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 병사 한 명의 목소리라도 외면하면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 방기라고 믿었다. 그녀는 낡고 색이 바랜 구형 작업복 차림으로 위장했다. 어깨에는 계급장을 제거했다. 이제 그녀는 마치 시설 담당 부사관처럼 보였다. 서 군단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감각으로 사령부 외곽의 병영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새벽 보초조차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지 못했다. 병영 안으로 들어서자 제보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찬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창틀, 차갑게 식은 난방기, 그리고 낡은 사물함 위에 쌓인 두꺼운 방한복대. 병사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침낭 속에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잠들어 있었다. 서 군단장은 난방기에 손을 대어 보았다. 완전히 차가웠다. 적어도 나흘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눌렀다. 사단장 취임 행사라는 의식을 위해 병사들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취임식은 단 몇 시간의 의식이지만 병사들은 이곳에서 매일을 살아간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다. 서 군단장은 병영을 나오며 신임 사단장의 인사 기록을 떠올렸다. 박성진 소장. 육군 내에서도 명문 여단장 출신으로 승승장구한 인물이었지만 권위적이고 부하를 도구처럼 여긴다는 평판이 끊이지 않았다. 오전 8시 박성진 소장은 제15사단 사령부 본부 건물로 들어섰다. 그는 정복깃을 바르게 세우며 현관으로 들어섰고 바닥을 점검하던 한 인물을 발견했다. 서민경 군단장이었다. 그녀는 계급장 없는 작업복 차림으로 바닥 타일의 미세한 틈새를 점검하고 있었다. 타일 사이로 물이 침투하면 겨울철 동파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건물의 모든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박 소장은 그녀를 하급 부사관 정도로 여기며 고압적인 목소리를 냈다. 어이, 거기 있는 사람.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있나. 당장 일어서. 오늘 중요한 날인 거 모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건물이 지저분해지잖아. 서 군단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병사들의 안전 점검 중입니다. 이곳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안전 타령하는 말년 부사관인가. 감히 신임 사단장에게 대들어. 짜증나게. 박 소장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신의 육중한 어깨로 서 군단장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 서 군단장의 몸이 한쪽으로 밀려났다. 뒤따르던 참모진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신임 사단장이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에게 하극상을 저지른 것을 본 것이다.
참모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박 소장에게 다가갔다. 사단장님, 방금 그분은. 하지만 박 소장은 손을 휘저어 말을 끊었다. 됐어. 시간 없어. 취임식 준비나 확인해. 서민경 군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이것이 바로 박성진 소장의 본 모습이었다. 계급장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인물. 이런 사람이 수천 명의 병사들을 지휘하게 둘 수는 없었다. 오전 10시 제15사단 강당에서 취임식이 시작되었다. 육군 장성들과 예하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박성진 소장은 단상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사단장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강당 뒤편의 문이 열렸다. 세 개의 금빛 별이 빛나는 정복 차림의 서민경 군단장이 입장했다. 그녀는 육군 제8군단 군단장으로서 축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강당 안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다. 박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침에 자신이 현관에서 밀쳐낸 상대가 바로 직속 상급 부대장인 삼성 장군이었던 것이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참모진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오늘 취임하는 박 소장의 군 생활이 이 순간 끝날 수도 있었다. 서 군단장은 축사 연단에 섰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강당 안의 모든 인원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이곳 제15사단 사령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이 생활하는 병영부터 본부 건물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서 군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전방 병영 생활관의 보일러가 고장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수리는 미뤄졌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취임식 준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박 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서 군단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아침 본부 건물 현관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고 급기야 어깨로 저를 밀쳐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참모진과 장성들은 모두 박 소장을 바라보았다. 박 소장은 단상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서 군단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의 생명과 복지를 등한시하고 계급장 없는 동료를 짐승처럼 밀쳐내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신성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박 소장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이 박성진 소장이 사단장으로 불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육군 제8군단 군단장 서민경의 명으로 박성진 소장의 보직 해임을 국방부 장관께 즉시 건의합니다. 선언과 함께 강당 뒤편의 문이 다시 열렸다. 육군본부 법무실 임재혁 대령이 조사팀을 이끌고 들어섰다. 그는 냉혈 검사관으로 불리는 냉철한 법무관이었다. 그의 별명은 일단 조사를 시작하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친다는 데서 유래했다. 임 대령은 박 소장을 향해 걸어갔다. 박성진 소장님, 사단 운영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박 소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의무병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흐려진 상태였다. 취임식은 그렇게 끝났다. 아니, 정확히는 해임식이 되어버렸다. 서민경 군단장은 강당을 나서며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제15사단 작전 통제권은 당분간 군단 사령부가 직접 행사한다. 모든 부대에 비상 대기령을 내려라.
그리고 보일러부터 당장 수리하도록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휘관이 바뀌어도 병사들의 안전은 단 하루도 미뤄질 수 없었다. 강당을 나선 서 군단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화천의 하늘은 맑았지만 북방에는 언제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박성진 소장의 라인을 정리하고 제15사단의 지휘 체계를 재정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휘 공백은 언제나 위험을 부른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박성진 소장과 그의 라인이 긴급 체포되었다. 육군 제15사단은 임재혁 대령이 주도하는 법무조사팀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다. 임 대령은 육군본부에서 냉혈 검사관으로 불렸다. 그 별명은 일단 조사를 시작하면 그 누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적 증거 확보만을 목표로 끝까지 파고든다는 의미였다. 그는 지휘권 마비 여부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뿐이었다. 조사관들은 사령부 건물 전체를 샅샅이 뒤졌다. 사단장실, 참모부, 행정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휘 통제실까지 들어가 자료를 압수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분리되고 서류 더미가 상자에 담겼다. 통신 장비들은 임의로 전원이 차단되었다. 제15사단은 사실상 작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 최악의 보고가 서민경 군단장에게 전달되었다. 군단 사령부 정보과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왔다. 강원도 양구 축선 비무장지대 북방에서 북한군 포병 여단의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방사포 발사대가 진지에서 이동하고 있으며 발사 준비 징후가 관측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제15사단의 지휘 마비 사태를 노린 고강도 도발 징후였다. 서 군단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한국군 내부의 혼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아마도 신임 사단장의 전격 해임 소식이 북한 정찰 체계를 통해 이미 보고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 분명했다. 지휘 공백 상태의 제15사단을 압박하면 한국군의 대응이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서 군단장은 대기 중이던 작전 헬기에 올랐다. 헬기는 화천 상공을 가로질러 제15사단 지하 벙커로 향했다. 헬기 안에서 서 군단장은 작전 상황판을 확인했다. 북한군 방사포 여단의 위치는 DMZ 북방 약 18km 지점이었다. 사정거리를 고려하면 제15사단 예하 전방부대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거주하는 양구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치였다. 헬기가 제15사단 사령부 헬기장에 착륙했다. 서 군단장은 곧장 지하 벙커로 향했다. 벙커는 전시 상황에서 사단 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시설이었다. 하지만 벙커 내부는 전쟁이 아니라 조사 현장처럼 변해 있었다. 임재혁 대령과 조사관들이 모든 통신 장비를 봉쇄한 채 비리 조사에 몰두하고 있었다. 작전 콘솔 앞에는 조사관이 앉아 컴퓨터 파일을 뒤지고 있었다. 상황판 앞에는 증거물 수집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이것은 작전 지휘 시설이 아니라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 군단장은 벙커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임 대령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군단장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법무관으로서 그는 누구에게도 조사권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서 군단장은 임 대령의 말을 끊었다. 임 대령, 당장 벙커 통제권을 나에게 넘겨. 지금은 법이 아니라 실제 전쟁 상황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령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임 대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군단장님, 조사는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작전 상황은 다른 부대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15사단의 비리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의 신념이 있었다. 군대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지 않으면 진정한 전투력은 생길 수 없다는 믿음이었다. 서 군단장은 임 대령의 어깨를 밀어냈다. 그녀는 중앙지휘 콘솔 앞으로 나섰다. 적이 눈앞에 있는데 법전이나 뒤적이고 있을 건가? 내 임무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임 대령은 뒤로 밀려났지만 항의하려 했다. 군단장님, 이것은 조사 방해입니다. 하지만 서 군단장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작전 콘솔 앞에 앉아있던 조사관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이것은 명령이다. 조사관은 당황하여 임 대령을 바라보았다. 임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법무관이었지만 동시에 군인이었다. 삼성 장군의 직접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조사관들이 하나둘 물러났고 서 군단장은 벙커의 통제권을 회복했다. 서 군단장은 작전 콘솔을 활성화했다. 화면에 DMZ 일대의 작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북한군 방사포 여단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발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위험해졌다. 서 군단장은 제8군단 예하 포병 여단에 직접 통신을 연결했다. 포병 여단장 서민경이다. 적 방사포 진지 좌표를 확인하라. K9 자주포 포대를 즉시 전개하고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춰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포병 여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님, 사격 명령을 받았습니까? 교전 규칙상 북한군의 선제 공격이 없으면. 그는 신중했다. DMZ 인근에서의 포격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서 군단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DMZ 북방 한계선 위로 경고 사격 한 발을 실시한다. 적 진지 전방 100m 지점을 타격하라. 이것은 경고다. 만약 적이 발사 준비를 계속하면 다음은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임 대령이 다급하게 말했다. 군단장님, 국방부 승인 없이 사격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전 규칙 위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서 군단장이 지금 내리려는 명령은 자칫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다. 서 군단장은 임 대령을 바라보았다. 임 대령, 자네는 법무관이니까 법만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군단 지휘관이다. 내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위험에 처한 병사들과 국민들이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적이 먼저 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자 서 군단장은 간단 명료하게 보고했다. 장관님, 서민경입니다. 북한군 방사포 여단이 발사 준비 중입니다. 저는 지금 경고 사격을 명령하겠습니다. 저를 해임하시더라도 이 상황을 3분 안에 종결시키겠습니다. 장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 군단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포병 여단장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다. 사격 개시. 벙커 내부는 침묵에 휩싸였다. 조사관들도 임 대령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몇 초 후 제8군단 사령부 인근에서 K9 자주포의 발사음이 벙커까지 전해졌다. 지하 깊숙한 벙커였지만 155mm 포탄의 발사 충격은 느낄 수 있었다. 작전 콘솔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다. 포탄은 북한군 방사포 진지 전방 100m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화면 속에서 흙먼지가 치솟았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다음 포탄은 너희를 직격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약 30초 후 북한군의 반응이 관측되었다. 방사포 발사관이 닫히기 시작했다. 발사대가 진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군이 정확한 좌표를 파악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도발은 실패했다. 서 군단장은 긴장을 풀지 않고 화면을 계속 주시했다. 북한군의 모든 방사포 발사대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약 5분 후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북한군 포병 여단이 원래 주둔지로 복귀했다는 확인이었다.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서 군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벙커 밖으로 나왔고 임재혁 대령이 그녀를 따라왔다. 임 대령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법무관으로서 서 군단장의 독단적인 명령이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단이 더 큰 위기를 막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 군단장은 임 대령을 바라보았다. 임 대령, 자네가 외우는 법전은 적의 포탄을 막지 못해. 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살아있어야 법을 지킬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 자네는 법무관으로서 군대 내부의 부패와 싸우고 있지. 그건 존경할 만한 일이야. 하지만 나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어. 우리는 각자의 전선에서 싸우는 거야. 임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 군단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용산에 돌아가거든 높으신 분들에게 똑똑히 전해.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다고. 그리고 자네도 명심해. 법은 도구야.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지 사람을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야. 서 군단장은 대기 중이던 블랙호크 헬기에 올랐다. 헬기가 이륙하며 제15사단 사령부가 점점 멀어졌다. 임 대령은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을 목격했다. 박성진 소장의 추락, 서민경 군단장의 강철 같은 결단,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깨달았다. 화천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서민경 군단장의 독단적인 사격 명령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휘관의 임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서민경 군단장은 그 책임을 기꺼이 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전 9시 30분 제15사단 강당에는 이미 수백 명의 장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예하 연대장들, 대대장들, 그리고 각 부대의 주요 참모들이 정복을 갖춰 입고 참석했다. 강당 벽면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단상 뒤편에는 제15사단의 부대 마크가 크게 장식되어 있었다. 사단장 취임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새로운 지휘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지휘 체계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박성진 소장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정복의 매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의 가슴에는 수십 년 군 생활의 훈장들이 달려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다.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소대장부터 시작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거쳐 마침내 여단장까지 올랐다. 그리고 이제 사단장이 되는 것이다.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지휘하는 자리였다. 그는 아침에 현관에서 만났던 계급장 없는 사람을 떠올렸다. 어디서 온 말년 부사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감히 자신에게 안전 타령을 했다는 것이 우스웠다. 박 소장은 자신이 그런 사소한 일들에 신경 쓸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었다. 작전 계획, 전략적 배치, 상부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사단장이 신경 써야 할 일이지 보일러나 바닥 타일 같은 것은 하급 부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였다. 오전 10시 사회자가 취임식의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 제15사단 제28대 사단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강당 안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일어났다.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박 소장은 단상에 서서 국기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국민의례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았다. 박 소장도 단상의 사단장석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강당의 풍경은 장관이었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다. 박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당을 둘러보았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육군 제8군단 군단장 서민경 중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강당 뒤편의 문이 열렸다. 박 소장은 고개를 돌려 군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물을 보는 순간 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세 개의 금빛 별이 빛나는 정복 차림의 서민경 군단장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박 소장이 아침에 현관에서 밀쳐낸 바로 그 사람이었다. 계급장이 없어서 하급 부사관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바로 육군 제8군단 군단장 삼성 장군이었던 것이다. 박 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강당 안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일어나 서 군단장에게 경례를 했다. 박 소장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아침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계급장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고 심지어 어깨로 밀쳐낸 것. 그것도 모자라 잡것이라고 욕까지 했다. 주변의 참모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현관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창백한 표정이 되었다. 그들은 박 소장이 방금 군 생애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삼성 장군에게 하극상을 한 것이다. 그것도 직속 상급 부대장에게. 서민경 군단장은 강당을 천천히 걸어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군인으로서 28년을 살아온 사람의 당당함이 묻어났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강당은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서 군단장은 준비된 축사 원고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당 안의 모든 인원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이곳 제15사단 사령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병사들이 생활하는 병영부터 본부 건물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작업복을 입고 시설 담당 부사관처럼 위장해서 말입니다. 강당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군단장이 직접 암행을 한 것이다. 서 군단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최전방 병영 생활관의 보일러가 고장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수리는 미뤄졌습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소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취임식 준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장식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장교들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취임식 첫날에 이런 폭로가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 소장은 단상에 앉아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보일러 고장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는 받았지만 우선순위를 낮게 책정했다. 취임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서 군단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병사들은 추운 병영에서 침낭 속에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잠을 청했습니다. 난방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당은 어떻습니까? 난방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장식도 화려합니다. 예산이 어디에 먼저 쓰였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박 소장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 군단장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저는 오늘 아침 본부 건물 현관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 타일의 균열을 확인하고 있었죠. 겨울철에 물이 스며들면 동파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그때 한 장군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 군단장은 박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장군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느냐. 당장 일어나라. 잡것들 때문에 건물이 지저분해진다. 강당 안에서 억눌린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다. 몇몇 장교들은 고개를 저었다. 박 소장은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서 군단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저는 병사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년 부사관 나부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로 저를 밀쳐내고 지나갔습니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 장군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군법상 중대한 범죄였다. 그것도 직속 상급 부대장에게 말이다. 참모들은 박 소장에게서 멀어지려는 듯 몸을 움직였다. 이미 그는 끝난 사람이었다. 서 군단장은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위해 부하의 생명과 복지를 등한시하고 계급장 없는 동료를 짐승처럼 밀쳐내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신성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박 소장을 향해 선언했다. 박성진 소장, 당신은 사단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이 사단장으로 불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공식적인 명령을 선포했다. 육군 제8군단 군단장 서민경의 명으로 박성진 소장의 사단장 보직 해임을 국방부 장관께 즉시 건의합니다. 선언과 동시에 강당 뒤편의 문이 다시 열렸다. 육군본부 법무실 임재혁 대령이 조사팀을 이끌고 입장했다. 그는 냉혈 검사관으로 불리는 냉철한 법무관이었다. 임 대령과 조사관들은 군복이 아니라 법무완장을 차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임 대령은 단상으로 걸어갔다. 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임 대령이 박 소장 앞에 섰다. 박성진 소장님, 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인사 기록, 그리고 병영 시설 관리 소홀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소장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임재혁 대령을 바라보았다. 임 대령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동정도 없었다. 오직 법과 원칙만 있었다. 박 소장은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의무병들이 급히 달려왔다. 그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였다. 의무병들은 들것을 가져왔고 박 소장을 들것에 눕혔다. 그가 강당 밖으로 실려나가는 동안 강당 안의 수백 명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취임식은 그렇게 끝났다. 축하 행사는 해임식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은 종말이 되었다. 서민경 군단장은 연단을 내려오며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제15사단 작전 통제권은 당분간 군단 사령부가 직접 행사한다. 모든 부대의 정상 작전 태세 유지 명령을 내리고 보일러 시설부터 당장 수리하도록 해라. 장교들은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오늘 목격한 일은 군 역사에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 분명했다. 박성진 소장의 몰락은 경고였다. 병사를 돌보지 않는 지휘관, 계급만 믿고 오만한 지휘관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산교훈이었다. 서민경 군단장은 강당을 나서며 화천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 소장의 라인을 정리하고 제15사단의 지휘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지휘 공백의 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민경 군단장이 제15사단 강당을 빠져나온 지 불과 15분이 지났을 때였다. 그녀의 전용 차량이 사령부를 떠나기도 전에 휴대용 암호 통신기에서 긴급 호출음이 울렸다. 군단 사령부 정보과에서 보낸 최우선 전문이었다. 서 군단장은 차량을 멈추게 하고 통신기를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원도 양구 축선 비무장지대 북방 18km 지점에서 북한군 포병 여단의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방사포 발사대 5대가 기존 주둔지에서 이동하여 DMZ를 향한 발사 진지로 전개 중이라는 보고였다. 감시 장비가 포착한 영상에는 발사관이 열리고 탄약 운반 차량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기동이 아니었다. 실제 발사 준비 태세였다. 서 군단장은 즉시 상황을 분석했다.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다. 제15사단의 신임 사단장이 취임식 당일에 전격 해임되었다. 이 소식은 비밀로 유지될 수 없었다. 수백 명의 장교가 목격했고 벌써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고려하면 그들은 이미 제15사단의 지휘 체계가 마비 상태라는 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임재혁 대령이 이끄는 법무조사팀이 제15사단 사령부 전체를 압수수색 중이라는 것이다. 사단장실은 물론이고 작전참모부, 정보실, 심지어 지휘통제실까지 조사관들이 들어가 자료를 수거하고 있었다. 통신장비는 증거 보존을 이유로 일부 차단되었고 주요 지휘관들은 조사를 받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제15사단은 사실상 전투 불능 상태에 가까웠다. 서 군단장은 운전병에게 지시했다. 사령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바로 제15사단 지하작전 벙커로 간다. 최단 경로로 이동해라. 동시에 그녀는 작전 헬기 출동을 명령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 30분이 걸리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10분이 20분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었다. 헬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 군단장은 정보과와 직접 통화했다. 북한군 방사포의 정확한 좌표와 사정거리를 확인해라. 그리고 우리 측 대응 가능한 화력 자산을 목록화해. 제8군단 예하 K9 자주포 부대, 다연장 로켓 부대, 그리고 필요하면 공군 전술기까지 모두 포함해서. 정보과의 목소리가 통신기에서 들려왔다. 군단장님, 북한군 방사포는 240mm 다연장 로켓으로 추정됩니다. 사정거리는 최대 60km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발사하면 제15사단 전방부대는 물론이고 양구 시내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도 포함됩니다. 서 군단장은 이를 악물었다. 북한은 심리전까지 계산한 것이다.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하면 북한은 민간인 지역을 핑계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도발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군의 약점을 확인하고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블랙호크 헬기가 도착했다. 서 군단장은 헬기에 올라탔고 헬기는 즉시 이륙했다. 헬기는 화천 상공을 가로질러 제15사단 사령부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다.
농가들, 들판,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하지만 서 군단장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헬기 안에서 서 군단장은 작전 태블릿으로 실시간 상황을 확인했다. 북한군 방사포 발사대는 여전히 발사 진지에 머물러 있었다. 발사관 각도가 조정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다. 그들은 아직 발사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무언의 압박이었다. 한국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10분 후 헬기가 제15사단 사령부 헬기장에 착륙했다. 서 군단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지하 벙커로 향했다. 벙커는 사령부 본부 건물 지하 20m 깊이에 위치해 있었다. 두꺼운 콘크리트와 강철로 보강된 이곳은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평시에는 잠겨 있지만 전시나 비상 상황 시에는 사단의 작전 지휘 본부가 되는 곳이었다. 서 군단장은 경비병에게 신분을 확인시키고 벙커로 들어갔다. 긴 계단을 내려가자 두꺼운 방폭문이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 군단장은 눈앞의 광경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벙커 내부는 작전 지휘 시설이 아니라 조사 현장처럼 변해 있었다. 임재혁 대령과 조사관들이 벙커 안 곳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전 콘솔 앞에는 조사관이 앉아 컴퓨터 파일을 뒤지고 있었다.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작전 상황판이 아니라 재무장부 파일이 떠 있었다. 통신 장비들은 일부가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케이블이 분리되어 증거물 봉투에 담겨 있었다. 상황판 앞에는 압수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임 대령은 서 군단장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군단장님, 현재 제15사단에 대한 전면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사단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참모부의 예산 집행 비위, 인사청탁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벙커 내부의 통신 기록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서 군단장은 임 대령의 말을 끊었다. 임 대령, 지금 당장 이 벙커에서 조사를 중단하고 통제권을 나에게 넘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임 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군단장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육군본부 법무실의 정식 조사 명령입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서 군단장은 한 발 더 다가섰다. 북한군 방사포 여단이 DMZ 북방에서 발사 준비 중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조준하고 있어. 이 벙커는 조사 현장이 아니라 작전 지휘실이야. 당장 통제권을 넘기지 않으면 나는 물리력을 행사할 것이다. 임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군단장님, 그것은 조사 방해입니다. 물리력을 행사하시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의 임무가 있었다.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투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다. 서 군단장은 임 대령의 어깨를 밀어냈다. 임 대령이 뒤로 비틀거렸다. 주변의 조사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서 군단장은 중앙 지휘 콘솔로 걸어갔다. 콘솔 앞에 앉아있던 조사관이 당황하여 일어나려 했다. 앉아 있어도 돼.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비켜. 서 군단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조사관은 임 대령을 바라보았다. 임 대령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법무관이었지만 동시에 군인이었다. 북한군의 도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사만 고집할 수는 없었다. 조사관들이 하나둘 콘솔에서 물러났다. 서 군단장은 콘솔 앞에 앉아 시스템을 재부팅했다. 차단되었던 통신 장비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작전 상황판이 떠올랐다. DMZ 일대의 아군 부대 배치, 북한군 동향,
그리고 붉은 점으로 표시된 적 방사포 여단의 위치가 보였다. 서 군단장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제8군단 포병 여단장과 직접 연결했다. 포병 여단장 서민경이다. 적 방사포 진지 좌표를 전송하겠다. K9 자주포 1개 포대를 전개하고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춰라.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포병 여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님, 사격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교전 규칙상 적의 선제 공격이나 명백한 위협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응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 군단장은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적의 방사포 발사대가 우리를 향해 조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협 행위다. 그들이 발사하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늦어. 우리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죽고 난 후에 복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해. 임 대령이 서 군단장에게 다가왔다. 군단장님, 국방부 승인 없이 사격 명령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교전 규칙 위반이고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서 군단장은 임 대령을 바라보았다. 임 대령, 자네는 법무관이니까 규정만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야전 지휘관이야. 내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야. 적이 발사하기 전에 막는 것과 발사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임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법과 규정으로는 서 군단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 군단장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었다. 이것이 전쟁의 딜레마였다. 법을 지키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법을 어기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다. 서 군단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했다. 장관님, 제8군단 군단장 서민경입니다. 북한군 방사포 여단이 발사 준비 태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경고 사격을 명령하겠습니다. 적 진지 전방에 한 발을 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장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서 군단장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길 것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포병 여단장에게 최종 준비 명령을 내렸다. 벙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조사관들도 임 대령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 군단장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대형 화면에는 북한군 방사포 진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발사관은 열려 있었고 한국을 향해 조준되어 있었다. 이제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서민경 군단장은 작전 콘솔 앞에서 북한군 방사포 진지를 응시했다. 화면 속 붉은 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시간은 1분 1초가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28년 군 생활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무거운 결정은 없었다. 이 명령 하나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었다. 벙커 내부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임재혁 대령과 조사관들 그리고 벙커 운용 요원들까지 모두가 서 군단장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결단이었다. 서 군단장은 통신 버튼을 눌렀다. 제8군단 포병 여단장, 최종 사격 재원을 확인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포병 여단장의 목소리가 통신기에서 들려왔다. 군단장님, K9 자주포 1개 포대 전개 완료했습니다. 목표 좌표 입력 완료, 탄종은 155mm 고폭탄입니다.
적 진지 전방 100m 지점 타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서 군단장은 화면을 확인했다. K9 자주포 포대의 위치가 녹색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사령부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6대의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서서 포신을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 각 포마다 포수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탄약수들은 155mm 포탄을 장전 준비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 서 군단장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발사 후 즉시 진지 전환을 준비해라. 북한군이 대응 사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발사 즉시 이동 준비. 포병 여단장이 대답했다. 이해했습니다. 발사 후 진지 전환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한 발이 전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임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군단장님, 정말로 이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아직 국방부의 공식 승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독단적인 군사 행동입니다. 서 군단장은 임 대령을 바라보았다. 임 대령, 나는 이미 각오했어. 이 명령으로 나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어. 해임될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야. 지금은 국민을 지켜야 해.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내 임무를 다할 거야. 그녀는 통신 버튼을 눌렀다. 마지막 명령이었다. 제8군단 포병 여단 사격 개시.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약 3초 후 멀리서 K9 자주포의 발사음이 전해졌다. 벙커는 지하 20m 깊이에 있었지만 155mm 포탄의 발사 충격파는 느낄 수 있었다. 벽과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것은 전쟁의 소리였다. 서 군단장은 화면을 주시했다. 발사된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을 날아갔다. 비행 시간은 약 45초. 그 45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벙커 안의 모든 사람이 화면만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45초 후 화면 속 북한군 방사포 진지 전방 100m 지점에 포탄이 명중했다.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에는 흙먼지가 치솟는 모습이 보였다. 지면이 파이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다음 포탄은 너희를 직격할 것이다. 우리는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고 언제든 쏠 수 있다. 서 군단장은 숨을 참고 북한군의 반응을 기다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군이 즉시 대응 사격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포격전이 시작되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군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철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지났다. 30초가 지났다. 화면 속 북한군 방사포 진지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발사관들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탄약 운반 차량이 진지에서 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씩 방사포 발사대가 주둔지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서 군단장은 긴장을 풀지 않고 화면을 계속 주시했다. 북한군의 모든 방사포 발사대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약 5분 후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북한군 포병 여단이 원래 주둔지로 복귀했다는 확인이었다.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서 군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벙커 밖으로 나왔고 임재혁 대령이 그녀를 따라왔다. 임 대령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법무관으로서 서 군단장의 독단적인 명령이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단이 더 큰 위기를 막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 군단장은 임 대령을 바라보았다.
임대령, 자네가 외우는 법전은 적의 포탄을 막지 못해. 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살아있어야 법을 지킬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 자네는 법무관으로서 군대 내부의 부패와 싸우고 있지. 그건 존경할 만한 일이야. 하지만 나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어. 우리는 각자의 전선에서 싸우는 거야. 임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 군단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용산에 돌아가거든 높으신 분들에게 똑똑히 전해.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다고. 그리고 자네도 명심해. 법은 도구야.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지 사람을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야. 서 군단장은 대기 중이던 블랙호크 헬기에 올랐다. 헬기가 이륙하며 제15사단 사령부가 점점 멀어졌다. 임 대령은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을 목격했다. 박성진 소장의 추락, 서민경 군단장의 강철 같은 결단,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깨달았다. 화천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서민경 군단장의 독단적인 사격 명령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휘관의 임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서민경 군단장은 그 책임을 기꺼이 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헬기 안에서 서민경 군단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래로 보이는 화천과 양구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농가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도로에는 차들이 다니고 있었다. 민간인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것이다.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었다. 국민들은 평화롭게 살아야 했다.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군인의 임무였다. 서 군단장은 알고 있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합참에서도 논란이 일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을 것이다. 야당은 독단적인 군사 행동이라고 비난할 것이고 여당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옹호할 것이다. 언론은 며칠 동안 이 이야기로 시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휘관의 임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았고 전쟁을 피했으며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었다. 헬기가 군단 사령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축하가 아니라 보고서와 해명이었다. 하지만 서민경 군단장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고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 나머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었다. 화천의 하늘 아래 한국군은 여전히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도 평화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최전선에는 서민경 같은 지휘관들이 있었다. 그들의 결단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도 안전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계급장이 아니라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규칙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결단하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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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